안녕하세요. 애들 다 키워 시집 장가 보내고 이제 평화로운 말년을 맞이한 60대 남자입니다. 육아라는 게 참 힘들죠. 처음 아이들과 만났을 땐 이 쬐그만 게 언제 클까 싶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7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애들도 번듯한 직장 다니고 가정을 이루었지만 그간 어찌나 고생을 했던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제 사연을 듣고 깜짝깜짝 놀랄 정도죠. 특히 제 자식들 중 둘이나 제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대체 무슨 사연이 있냐며 궁금해하는데요. 저는 그 가슴 먹먹한 제 사연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6살에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누구나 고아가 되는 법이지만 저는 그 시기가 아주 일렀죠. 두 분은 제가 어릴 적 차례대로 세상을 뜨셨는데 저를 맡아줄 일가 친척이 없어 고아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부모를 잃은 충격이 컸던 터라 고아원에서도 참 많이 힘들었죠. 하지만 다행히 전 고아원을 나와 무사히 직장도 구하고 지금의 아내와 결혼도 했습니다. 처음엔 일반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 두 번째 다닌 회사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되었죠. 납골당에서 일하는 사무관리직이었는데 하는 일은 그냥 보통의 회사원과 비슷했어요. 접수받고 홍보하고 유지 보수라고 특별한 건 없었죠. 아내는 그때 같이 일하던 동료의 소개로 만났는데 저를 편견 없이 대해준 참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납골당에서 일한다고 하면 장의사라고 오해를 참 많이 하거든요. 장의사가 뭐 어때서 이런 말을 하느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세간의 편견이라는 게 참 매섭습니다. 한 번은 어린아이가 뛰어다니다 넘어져서 울길래 일으켜주고 반창고도 붙여줬는데 애 엄마가 그걸 보곤 애를 막 화장실로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대체 무슨 일인가 진짜 엄마는 맞나 걱정이 돼서 몰래 뒤따라갔더니 화장실 안에서 애를 씻기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뭘 잘했다고 울길 울어? 너 아까 그 아저씨가 뭐 하는 아저씨인 줄 알아? 죽은 사람들 만지는 일 하는 사람이야. 아니 그런 손으로 왜 애들을 건드리긴 건드린담? 재수없게. 아우 소름 끼쳐. 깨끗한 약 사서 다시 발라야겠네. 물론 전 장의사도 아니고 장의사가 하는 일이 숭고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저런 사람이 있는 법인 걸 알지만 사람 마음이 어디 그리 쉽게 되겠습니까? 그저 삭히는 수밖에 없었죠. 아무튼 아내는 그런 사람들과는 달라서 제가 고아원 출신인 것도 납골당에서 일하는 것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신뢰하며 애정을 주었기에 저도 마음을 열고 아내와 백년 가약을 맺게 되었죠. 기댈 부모도 없고 심지어 다니는 직장도 박봉이었지만 그래도 둘이서 참 잘 살았습니다. 아들, 딸 하나씩 낳아 애지중지 기르며 열심히 일했어요. 당시 아내는 동네에서 작은 삼겹살집을 하고 있었는데 둘이서 버니까 먹고 살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애들이 뛰어놀다 오며 가며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애 키우고 돌보면서 하기엔 정말 딱 좋았죠. 하지만 인생에 빛이 있으면 그늘도 있는 법이라고 하죠. 아들 현수가 8살, 딸 현주 7살일 때 저희 가족에게도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현주가 자꾸만 열이나 해열제 먹이고 쉬게 했는데 낫질 않더군요. 그래서 주사라도 맞힐까 싶어 병원에 갔더니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이 떨어진 겁니다. 류마티스라고 하면 보통 나이 많은 어른들이나 걸리는 거라고 알았는데 병원에서 그러더군요. 흔하지 않아도 아이들에게도 류마티스가 올 수 있다고요. 일과성이면 보통 한 달 정도면 좋아진다는데 일과성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선 6주나 차도를 봐야 한다면서요. 자가 면역 질환이 동반될 수 있다며 무슨 루푸스니 갑상선이니도 검사한다고 하는데 정말이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병인가 이리저리 알아봤더니 글쎄
이 병으로 죽는 아이들도 있다고 하더군요. 이제 현주가 겨우 7살인데 그런데 죽을 수도 있다니. 처음 그 사실 알았을 때 정말이지 무서웠습니다. 아무리 적은 확률이라고 해도 자식이 죽을 수 있다는데 어느 부모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내와 전 현주를 위해 병원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다 해달라며 매달렸습니다. 열이 계속 떨어지지 않아 골수 검사까지 했는데 병원에선 배식세포가 증가돼서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여보, 우리 현주 괜찮지? 괜찮은 거겠지? 우리 현주 어떡해? 저 어린 것이 왜 하필 차라리 내가 아파서 저기 누워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아내는 이미 반쯤 정신이 나가 있어 저라도 정신을 차려야만 했어요. 삼겹살집 문을 닫고 현수를 챙기고 회사에서 퇴근하면 아내가 밥을 먹을 수 있게 제가 딸아이 곁을 지켰죠. 저 역시 너무나 힘들었지만 한 가정의 가장으로 제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저라도 마음을 다잡고 어떻게든 유지하고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심하게도 딸아이의 열은 떨어지지 않았고 우려했던 합병증이 찾아왔어요. 며칠간 아슬하고 위태로운 상황이 이어져 일까지 쉬며 곁을 지켰지만 그렇게 딸아이가 눈을 감고야 말았습니다. 아직 한 줌도 안 되는 그 어린 것의 손목이 힘없이 툭 떨어지는데 제 심장도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침통한 얼굴로 제게 고개를 저으며 무어라 말씀하셨지만 들리지도 않았네요. 기어코 넋을 놓은 아내의 목소리만 들렸죠. 선생님, 저희 현주가 참 잠이 많죠? 현주야, 의사 선생님 오셨어. 일어나봐. 어? 우리 현주 많이 졸려? 오늘따라 안 일어나네. 주사 맞기 싫어도 주사 맞아나 할 텐데. 현주야, 일어나. 그만 자고 이제 일어나서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해야지. 그래야 빨리 낫지. 어? 일어나, 현주야. 김현주, 자꾸 엄마 말 이렇게 안 들을 거야? 현주야, 현주, 우리 딸. 여보, 여보 그만해. 우리 현주 좋은 곳에 갔을 거야. 우리 현준 착하니까 늘 예쁘고 잘 웃는 착한 아이였으니까 좋은 곳에 갔을 거야. 동생이 하늘나라에 갔다는 걸 들은 현수 역시 목 놓아 울었습니다. 8살이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 나이였으니 저 어린 것에게도 엄청난 상처였겠죠. 현주가 오빠 바라기라 오빠 오빠 하며 참 많이도 쫓아다녔는데 애가 어찌나 서럽게 우는지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아빠, 그럼 현주 이제 못 봐? 왜? 의사 선생님이 못 고쳐? 아빠, 의사 선생님한테 고쳐달라고 해. 어? 현주 나랑 놀기로 했는데. 현주랑 같이 과자도 사 먹고 놀이공원도 가기로 했단 말이야. 정말이지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현주가 아빠 하며 일어날 것 같은데 모든 게 다 거짓말 같았죠. 우리 가여운 딸이 죽었는데 또 하루를 살아가고 세상에 여전히 아무 일 없다는데 굴러간다는 게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장례를 치르면서도 몇 번이나 현주를 부르며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현주가 공주님 드레스라고 아끼며 몇 번 입지도 않은 원피스를 태우는데 그게 어찌나 서럽던지 그 심정은 정말 말로 다 못합니다. 부모는 가슴에 죽은 자식을 묻는다는 말이 정말 괜한 말이 아니죠. 겨우겨우 장례를 치르고 저희 가족은 제가 일하는 납골당에 현주를 안치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매일 들여다보고 돌볼 수 있으니 그때처럼 제 직장이 납골당인 걸 다행으로 여겼던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현주의 죽음으로 저도 아내도 현수도 한동안 극도의 우울감과 무기력감에 빠졌습니다. 늘 시끌시끌하고 웃음 많던 우리였는데 딸아이의 죽음이 미친 영향이 너무나 컸죠. 하지만
아내도 아내고 저도 저지만 이 일로 현수에게 참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애가 어두워진 것도 모자라 학교에서 친구들과 자꾸 싸우는 바람에 선생님께 호출이 오게 된 거였죠. 그간 문제 한번, 말썽 한번 피워본 적 없었던 아들인지라 저는 허겁지겁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따끔한 조언을 듣게 되었죠. 현수 아버님, 현수가 요즘 학교에서 애들이랑도 잘 못 지내고 많이 겉돕니다. 어젠 급기야 주먹 다짐까지 했고요. 상대 부모 쪽엔 제가 잘 말해두었고 학교도 집안 상황을 고려해 특별히 징계 같은 건 없을 겁니다. 얼마 전 힘든 일이 있으셨다는 거 잘 압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하지만 현수 생각해서 두 분이 힘내주세요. 현수 아직 어리잖아요. 어리니까 더 불안정해지고 또 엇나갈 수도 있는데 현수를 위해서 버텨주셔야죠. 선생님의 말씀이 하나 그른 것 없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른이 든든하게 기둥이 되어주어야 아이들에게 의지가 되는 법이니까요. 저는 선생님께 죄송하다,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말씀드리고 아내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심리치료까지 받으며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다행히 심리치료는 효과가 있었고 우린 그렇게 현주를 온전히 떠나보낼 수 있었습니다. 현수 역시 아직 어리지만 열심히 치료받으며 안정을 되찾아갔고요. 현주가 없는 일상에 여전히 마음 한켠이 저리고 아파왔지만 그렇게 또 하루하루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한 달, 5년이 지났을 때 아주 특별한 인연을 만나게 되었죠. 현수는 이제 13살이 되어 제법 어른스러워졌고 아내는 여전히 삼겹살집을 하고 있었어요. 제1, 그러니까 납골당일 역시 큰 변화는 없었고요. 누군간 고인과의 추억을 그리러 오고 또 누군간 떠나보내기 위해 찾아왔죠. 아무래도 죽음과 연관된 곳이라 이곳을 찾는 사람 역시 대부분이 어른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손을 꼭 잡고 오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런데 그런 납골당에 하루는 정말 이상한 손님이 둘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전 딸아이도 볼 겸 봉안당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곳은 없나 하고 안을 둘러보고 있었고요. 근데 저 앞쪽에서 한눈에 봐도 작은 아이들 둘이 손을 꼭 붙들고 걸어오더군요. 초등학생 정도의 남매로 보였는데 같이 온 어른도 하나 없이 둘이서만 온 거였죠. 그러면서 두 남매 어머니로 보이는 유골함 앞에서 슬피 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가 그리워요. 이렇게 제 엄마를 애타게 부르는 남매를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고 어째서 애들 둘이 무슨 사정이 있길래 납골당을 왔나 궁금하기도 했어요. 문제는 다음 주에 그 아이들이 또 둘이서 손을 잡고 납골당을 찾아온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역시 이번에도 같이 온 어른은 없었고요. 전 그날로 어린 남매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역시나 남매는 돌아가신 엄마 유골함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리에 못이라도 막힌 것처럼 그대로 굳고 말았습니다. 엄마, 우리 어떡해? 엄마, 집주인 아줌마가 이제 안 된다고 나가래. 이모한테 전화했는데 이모도 힘들다고 못 도와준다고 했어. 이제 전화도 안 받아. 집주인 아줌마가 이제 엄마도 없고 어른들도 없으니까 우리 고아원 들어가야 한대. 나 싫어. 고아원 가기 싫단 말이야. 우리 안 가면 안 돼, 오빠? 그냥 엄마랑 살던 우리 집에서 계속 살면 안 돼? 바보야. 거기 우리 집 아니야. 이제 엄마가 넣었던 돈도 없고 거기서 못 산단 말이야. 엄마, 엄마, 우리끼리 어떻게 살아? 고아원이란 말에 그야말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고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더더욱 마음에 걸렸죠. 그리고 그제야 왜 아이들이 어른도 하나 없이 둘이서 자꾸 이렇게 납골당을 오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매섭고 차가운지 이모라는 사람이 저 불쌍한 어린 것들을 나몰라라 한다니 더더욱 마음이 아팠죠.
저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들은 갑자기 낯선 아저씨가 다가오자 놀랐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경계했지만 명찰을 보여주며 여기 직원이라 말하니 그제 안심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아이들에게 배는 고프지 않느냐 물어보며 슬쩍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부모 손길이 사라진 티가 나는 게 더 마음이 아프더군요. 옷도 어딘가 구겨지고 더럽고 여자엔 머리를 묶으려고 했던 건지 방울이 헐겁게 풀어져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애들은 배가 많이 고팠는지 밥을 먹으러 간다니 절 뒤따라 나섰습니다. 그 모습이 귀여우면서도 너무 무방비해서 낯선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 주의를 주고 저는 여기 직원이니 괜찮다고 말해주었죠. 아무튼 그렇게 고기가 먹고 싶다는 애들 손을 잡고 근처의 삼겹살집에 데려갔는데 허겁지겁 잘 먹더군요. 저는 애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고기를 구워서 잘라주며 사정을 슬쩍 물었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은 남자아이가 박희성, 여자아이가 박성희로 남매였습니다. 납골당에 안치된 사람은 제 엄마인데 아빠는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엄마가 혼자 힘들게 월세 살면서 돈도 벌고 애들 먹이고 입히며 키웠는데 엄마가 어느 순간부터 시름시름 하더니 그렇게 병으로 세상을 떴답니다. 엄마가 죽고 이모가 후견인이 되었지만 그 이모란 사람은 자신도 먹고 살기 힘들다며 애들을 엄마 살던 집에 그냥 방치하고 있었고요. 처음엔 어떻게든 살았는데 월세를 내줄 어른도 없고 엄마가 통장에 남긴 돈도 얼마 안 되고 결국 집주인이 밀린 월세를 보증금으로 대신하겠다며 나가라고 했답니다. 어차피 계약 기간도 끝났고 정 갈 곳이 없으면 고아원으로 가라고 하면서요. 상황이 그 지경이 되자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아이들이 없는 돈을 쪼개 이렇게 납골당에 온 거였습니다. 매일 라면만 먹어 배도 많이 고팠지만 이제 곧 고아원에 가면 엄마를 더는 못 볼 것 같다고 한 번이라도 더 엄마를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둘이 손을 꼭 붙들고 온 거였죠. 그래, 우리 희성이랑 성희가 그래서 이렇게 씩씩하게 엄마를 만나러 온 거였구나. 장하다. 힘들진 않았어? 여기서 집이랑 멀진 않았고? 오늘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괜찮으면 이 아저씨가 데려다 줘도 될까? 저는 고기를 배부르게 먹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희성이와 성희를 태워 그렇게 집에 바래다 주었습니다. 바래다 준 김에 먹을 건 있는지 애들 둘이 대체 어떻게 지낸 건지 너무 걱정이 되어 집을 한번 살폈고요. 예상대로 집안은 엉망이었습니다. 빨래는 쌓여있고 찬장도 냉장고도 텅 비어 라면 몇 봉지만 남아있었어요. 애들 나이가 이제 13, 12이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밥이야 전기밥솥으로 어떻게 해먹은 것 같은데 할 줄 아는 게 없으니 라면만 먹고 그러고 산 겁니다. 결국 너무 마음이 아파 급하게 잔뜩 장을 봐서 찬장을 채우고 밥을 해줬습니다. 오늘이야 고기를 먹었지만 내일도 밥은 먹어야 하니 냉장고에 넣어두고 냄비에 덜어서 끓여 먹으라고 말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아저씨 또 올게 하고 차를 몰아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현수와 현주가 자꾸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두 남매가 저희 아이들과 나이가 같아서 더더욱 마음에 걸렸죠. 누군간 오지랖도 병이라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가 얻는 게 무엇이냐며 바보 멍청이라고 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집에 가는 길 내내 저 어린 것들이 어찌 살아가나 그게 너무나 마음에 걸리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12, 13이면 한창 응성만 부리고 뛰어놀아도 모자랄 나이 아닙니까? 제 어미를 잃은 것도 모자라 고아원에 가게 될 처지라고 하니 더더욱 마음이 쓰였죠. 저는 결국 6개월간 애들의 집을 찾아가 돌봐주며 챙겨주었습니다. 월세도 내주고 이것저것 후원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아이들과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점점 정이 들었고 함께하는 시간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애들이 어찌나 착한지 사고 한번 치지 않았고
어떤 날은 성희가 절 스케치북에 그려서 줬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 그림 속엔 제가 천사 아저씨로 그려져 있더군요. 그리고 저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이야, 우리 성이 그림 잘 그리네. 나중에 화가해도 되겠어. 그리고 이 아저씨가 이렇게 잘생겼었나? 이렇게 멋있게 그려줘서 너무 고마운데? 근데 바로 그때였어요. 성이 한마디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아저씨같이 따뜻한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아저씨가 아닌 아빠라고 생각하고 그렸어요. 아저씨, 너무 감사합니다. 예상치 못한 성희의 고백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이 아이들과의 만남은 하늘에서 정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자면 성희를 볼 때마다 현주 생각이 어찌나 나던지 현주가 살아있었으면 딱 이만할 텐데 싶고 우리 딸 현주가 성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하는 행동, 예쁜 말투, 모든 것들이 비슷했거든요. 결국 고민 끝에 아내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고 애들을 우리가 앞으로 키워주면 어떻겠느냐 넌지시 운을 떼었습니다. 저도 정말이지 몇 번이고 수십 수백 번 고민 끝에 한 이야기였어요. 사실 넉넉지 않은 사정이기도 하고 모두의 인생에 커다란 변화가 생기는 그런 일이었으니까요. 아내는 그런 제 이야기를 조용히 끝까지 들어주었고 딱 하루만 생각해 보겠다 말했습니다. 사실 아내가 화를 내거나 미쳤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 저로서도 어쩔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내는 딱 하루가 지나고 퇴근해서 돌아온 저를 붙들고 이렇게 말해 주었죠. 여보, 솔직히 나 자신은 없어. 현수 많이 힘들어했는데 새로운 가족이 생기면 또 불안정해질까 걱정도 되고. 근데 현주 생각하니까 답은 정해져 있더라. 여보, 애들 데려오면 우리 많이 노력해야 될 거야. 지금보다 더 많이 2배, 3배 열심히 일하고 신경 써야 할 거야. 그래도 자신 있어? 당신이 자신 있다면 나도 당신 믿고 더 힘내볼게. 무책임하게 중간에 포기할 거면 애들 2번 상처 주면 안 되는 거 알지? 우리도 우리지만 그 애들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일이잖아. 저는 내가 더 열심히 잘하겠다 말하며 아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정말이지 고맙다고. 당신 같은 아내를 얻은 것이 내 인생 가장 큰 복이라고 말하면서요. 아내는 자신도 이야기를 듣는 내내 현수, 현주 생각이 났다며 어쩌면 이것도 다 사람 살면서 생기는 인연이 아니겠냐고 말해 주었고요. 그렇게 전 아내의 동의를 얻어 애들을 데려올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 목에 매달렸습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저 말썽 안 피우는 착한 아이 될게요. 밥도 조금만 먹고요. 공부도 열심히 할게요. 성희도, 성희도 착한 아이 할게요. 아저씨 감사합니다. 애들을 데려오는 과정이 어려울 거라 각오했지만 생각보다 일은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아이들에게서 이모의 연락처를 얻어 통화를 하고 일사천리로 해결되었죠. 애들 이모는 아이들을 입양하고 싶다는 말에 그러라 말하곤 이후 아무런 요구나 불만이 없었습니다. 지금에서야 하는 말이지만 마치 아이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태도였어요. 그래도 자기 조카인데 아무리 사는 게 팍팍해도 자기 조카에게 일어나 싶을 정도였죠. 애들을 입양하고 싶다고요? 뭐 혹시 자선 사업이라도 하시나? 아유, 뭐 그러세요. 전 상관없으니까. 안 그래도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언니 왜 그런 혹덩이들을 낳고 죽어선? 저기요. 다 좋은데 귀찮게 하지 말고 서류나 그런 것도 그쪽이 다 알아서 진행하세요. 제가 꼭 필요한 일 아니면 저한테도 전화하지 마시고요. 몹시 화가 났지만 혹시 기분이 나쁘다며 협조해주지 않을까 싶어 조용히 이 일은 덮고 절차를 밟았습니다. 물론 아이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알아서 좋을 일도 없었고 상처가 될 게 분명했으니까요.
어찌되었건 아이들의 하나뿐인 친인척이 잘 협조해 주어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빠르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직도 아이들이 엄마와 살던 집을 정리하고 처음에 집안에 들어서던 날이 생생하게 생각이 나는군요. 제 팔과 다리를 꼭 붙들고 쭈뼛쭈뼛 들어와서 어색하게 집안을 살피던 그 얼굴, 표정들이 말이죠. 그날 아이들을 환영하기 위해 아낸 상다리가 부러져라 음식을 하고 애들이 좋아할 만한 치킨과 피자 등도 사둔 상태였어요. 그걸 보고서야 아이들의 얼굴이 밝아져 한결 분위기가 누그러졌고요. 현수는 희성이와 성이가 이제 같은 식구라고 말하자 낯을 가리는지 한동안 대면대면 하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아주 잠시였고 희성이가 현수와 동갑이라 이내 친해졌죠. 성이도 두 사람을 오빠 오빠 부르면서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런 성이를 보는데 순간 현주 생각이 나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현수도 그렇게 느꼈는지 어느 날 제게 와서 슬쩍 그러더군요. 현주가 다시 돌아온 것 같다고, 둘이 와서 너무 좋다고 말이죠. 희성이와 성이가 비록 저희를 계속 아줌마 아저씨라고 불렀지만 저흰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적응하고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할 테니 여유 있게 기다리기로 했죠.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하루라도 더 빨리 친해지기 위해 아내도 저도 참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숙제를 도와주고 맛있는 것도 같이 해먹고 그러다 보니 이제 5식구가 거실 테이블을 중심으로 머리를 맞대고 둘러앉아 자주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두 아이 중 성이가 처음으로 저를 아빠 엄마라고 불러주었을 땐 아내와 같이 몰래 울기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날은 감기에 걸린 성이의 상태가 악화되어 아내도 저도 걱정이 많던 날이었습니다. 그냥 가벼운 감기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시간이 늦어 상비약을 먹이고 재웠는데 아무래도 기침과 열이 심상치가 않았죠. 그렇게 성이가 밤새 열이 떨어지지 않자 저희 두 부부의 머릿속엔 죽은 현주가 생각난 것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설마 이게 감기가 아니라 현주와 같은 병인 건 아닌가? 왜 처음에 열난다고 기침할 때 바로 병원에 안 갔을까 하고 온갖 생각이 다 들었죠. 성이야, 성이 괜찮니? 이것 좀 마셔봐. 어? 아파도 마셔야 돼. 기침 계속 하던데 목은 안 아프니? 아줌마 여기 있을게. 여기 있으니까 힘들면 말해. 알았지? 아내는 성희에게 찰싹 달라붙어 열심히 간호했어요. 저 역시 아내를 도와 성희를 간호하며 혹시나 성희마저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기우일 줄 알면서도 이미 그렇게 딸아이를 한 번 잃었기에 더더욱 불안했죠. 결국 해열제를 먹이고 차가운 수건을 올려 열을 식혀도 열이 떨어지지 않아 둘이서 성희를 안고 맨발로 뛰쳐나가 정신없이 차를 몰아 응급실로 갔습니다. 병원에서 급성 폐렴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을 땐 이미 저와 제 아내의 얼굴은 온통 피와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둘 다 어찌나 놀랐는지 새파랗게 질려서 지나가던 간호사 선생님이 이불과 수건을 가져다 주었죠. 그걸 덮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성희 곁에 딱 붙어서 지키고 있는데 성희가 눈을 뜨고 저희를 보더니 갑자기 으앙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겁니다. 애가 너무 아파서 말도 못하는 건가 싶어 혼비백산에서 의사 선생님을 찾는데 성희가 손을 잡고 그러더군요. 그런 거 아니라고 걱정하지 말라면서요. 성희야, 성희 왜 그래? 어디가 아파? 선생님, 저희 성희가 어디 아픈가 봐요. 여기 좀 봐주세요, 선생님. 성희야, 조금만 기다려. 아저씨가 의사 선생님 얼른 모시고 올게. 여보, 당신은 성희 옆에 꼭 지키고 있어. 금방 다녀올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 그냥 너무 좋아서, 그래서 울었어요. 엄마, 아빠 감사해요. 꼭 아빠, 엄마라고 불러보고 싶었어요. 그래도 될까요? 저는 성희의 말을 듣고 눈물이 말칵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가여운 것이 얼마나 사랑을 받고 싶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면서 말이죠. 그때부터였어요.
처음엔 기다림이 이렇게 좋은 결과로 돌아왔으니까요. 그 일이 있고 성희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희성이도 금방 저희 부부를 엄마 아빠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솔직히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었다. 그런 실감이 났죠. 애들은 처음에 쑥스러웠는지 말할 때마다 얼굴을 붉히곤 했지만 근데 또 그게 너무너무 기쁘고 귀엽고 이런 게 자식 키우는 맛인가 싶더라고요. 이후 아이들은 건강하게 밝게 잘 자라주었답니다. 다행히 어디 크게 아픈 것 없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말썽 한번 피우는 일이 없었죠. 애들이 자라는 게 어찌나 빠른지 정신 차리고 나면 콩나물처럼 쑥쑥 자라 있었어요. 내 허리춤까지 오던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서 키가 크는데 특히 현수랑 희성인 저보다 키가 더 커져선 정말 훤칠했죠. 하지만 그런 육아의 기쁨과는 상관없이 현실은 참 냉혹했어요. 이후 아이들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도록 밝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어 참 다행이었지만 그만큼 들어가는 돈도 더 많아졌죠. 책값에 학원비에 이것저것 자잘하게 돈이 자꾸만 빠져나갔습니다. 저 혼자 일했다면 아마 버티지 못하고 거리로 나앉았을 겁니다. 아내가 하던 작은 삼겹살집이 그럭저럭 장사가 되지 않았다면 박한 제 월급으론 도저히 생활이 불가능했겠죠. 여보, 애들이 이제 대학생이라 등록금이며 돈이 더 많이 나갈 텐데 차라리 당신 직장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가게 이전해서 장사를 본격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본래는 적금으로 하려던 거긴 한데 이 상황이면 더 이상 적금 붓기도 힘들 것 같고 단골들 좀 잡았을 때 근처에 괜찮은 곳에 얻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결국 어느 날 아이들 학비를 걱정하던 아내가 가게 이전 이야기를 꺼냈고 저는 아내의 뜻을 따라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퇴직금에 그간 간신히 넣고 있던 적금을 해지한 뒤 좀 더 넓고 유동인구가 많고 장사목이 괜찮은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죠.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조건이 좋은 곳으로 찾아보니 무리한 감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적금은 깨지 않고 아껴두고 싶었는데 제 퇴직금만으론 아무래도 예산이 영 부족했죠. 그리고 가게세나 보증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전하면서 내부 인테리어도 해야 하고 가게에 둘 가구도 다시 사야 하고 돈이 들어가려니 참 한정없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가게를 잘 키워서 앞으로 우리 5식구가 먹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무엇 하나 허투루 할 수 없었어요. 직장까지 그만둔 마당에 아내의 가게는 그야말로 우리 식구의 목숨줄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다행히 아내의 삼겹살집은 처음엔 그래도 그럭저럭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한 동네에서 오래 장사를 하기도 했고 은근히 단골들도 많아서 꾸준히 찾는 손님들이 꽤 있었죠. 이대로만 하면 되겠다 하며 저흰 더 열심히 일했고 한동안은 그런 현상이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삼겹살집이 들어서고 얼마 뒤 바로 근처에 더 큰 고깃집이 새로 들어오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점점 손님들의 발걸음이 줄어들었고 급기야 단골들까지 저희보다 그쪽으로 가는 일이 늘어나게 되었죠. 제 퇴직금에 적금까지 깨서 차린 가게였는데 참 허망하더군요. 새로 생긴 고깃집이 프랜차이즈 가게였는데 그때 당시 한창 광고도 많이 나오고 화제가 되고 있었거든요. 망하기라도 하면 그저 저희 부부가 길거리에 나앉는 걸론 끝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정말이지 그 상황이 너무나 야속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딸린 자식이 셋이니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판국인데 가게까지 그 지경으로 돈 들어올 곳은 없으니 도저히 가게를 포기할 수 없어 방법을 찾아보려니 대출까지 받게 되었고 급기야 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든 지경이 되었죠. 돈 들어오는 곳이 없는데 대출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압니다. 이게 다 빚이고 언젠간 갚아야 한다 생각하면 그야말로 인생이 낭떠러지 끝에 매달려 있는 것 같았죠. 마치 깊은 수렁 속에 발을 들이미는 기분이었어요. 대출을 받았으니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결국 저는 하는 수 없이 다시 면접을 보러 다녔고 결국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근하기 전까진 아내 고깃집 일을 돕고 저녁부턴 아파트 경비를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참 나이 먹고 그 일하면서 온갖 수모를 다 당했습니다. 모욕적인 말도 많이 들었고 저보다 나이도 젊은 사람들에게 이러쿵저러쿵 잔소리 들으며 심부름하는 일도 많았죠. 한 번은 애들 셋이 아빠 얼굴 보기 힘들다며 일하는 곳에 갑자기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날은 정말이지 딱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애들이 밥을 사달라고 해서 중국집에 전화를 걸고 있었는데 입주민 하나가 갑자기 경비실에 들이닥친 거죠. 아저씨, 나 누군지 몰라요? 나 이 아파트 부녀회장이에요. 내가 어디 주차하는 자리 어딘지 알면서 왜 엄한 곳에 주차해서 차를 긁어요? 이런 식이면 부녀회 다 같이 이야기해서 아저씨 확 잘라버릴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세상에 어떻게 일 이따위로 한담? 아저씨 같은 사람들 때문에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거야. 알아요? 제가 대신 주차해달란 말을 듣고 근처에 주차를 해두었는데 밤사이 누가 그 차를 긁고 간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입주민이 늘 자신이 주차를 하는 자리가 있는데 제가 그걸 몰라서 다른 곳에 주차를 했고요. 당연히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그 사실을 몰랐지만 입주민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차를 긁고 간 사람은 찾기 힘드니 대신 주차를 해준 제가 그걸 물어내라며 난리가 난 거였죠. 결국은 누가 차를 긁었는지 찾게 돼서 유야무야 되었지만 애들은 그 장면을 보고 많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제게 일을 그만두라고 왜 아빠가 그런 수모를 당해야 하냐며 그 아줌마를 찾아가겠다고 난리가 났죠. 하지만 일을 그만둘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에 저는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몰래 경비원 일을 계속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면 더 상처받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해결 방법이 없었죠. 저라고 어디 그런 취급을 받고 계속 일하고 싶었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억울하니 사과하라 큰 소리치고 그만두고 싶었죠. 하지만 가게도 어려운데 생활비가 부족해 애들에게 아무것도 못 해주는 상황은 죽어도 싫더라고요. 제가 좀 덜 먹고 아끼며 일하면 그래도 버틸 수 있으니 저만 참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직장에도 그 입주민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계속 아파트 경비원 일을 했습니다. 근데 애들이 그런 상황을 알았는지 어느 순간부터 자꾸 돈을 아낀다며 학교에서 집까지 걸어 다니기 시작하더군요. 매일 집에 늦게 오길래 도서관에서 공부하나 그랬는데 과외며 알바를 서너 개씩 하고 있더라고요. 아르바이트를 한두 개 하는 거야 다른 애들도 많이 하는 거니까 괜찮지만 밤 늦도록 일을 한다는 사실에 저는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그마저도 애들끼리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들어서 알았지 안 그랬으면 정말 몰랐을 겁니다. 저나 아내나 일하느라 바쁘니 그런 사정을 알 리가 없었죠. 솔직히 자식에게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시키는 것 같아 너무나 슬펐습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최소한 아이에게 가난을 알게 하고 싶진 않았는데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까진 아니더라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학교 다니게 해주고 싶었는데 결국 전 아이들을 불러앉혀 놓고 지금 한창 공부해야 할 텐데 그러지 말라고 야단을 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그러더군요.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운동 삼아서 하는 거고 과외는 남들도 다 하는 거라며 이런 것도 다 경험이라고요. 솔직히 사실 그 나이에 얼마나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놀고 싶은 것도 많겠습니까? 다른 애들 전부 한창 꾸미고 멋부릴 나이인데 저희 애들만 그런 거에 관심 없다고 하니 솔직히 부모의 심정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공부는 다 때가 있는 거야. 너희가 지금 그렇게 돈을 버느라 이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해. 지금 못하는 일들을 나중에 30대, 40대가 되어서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때 하는 것과 지금 하는 건 경험적으로 많이 다르단다. 비록 내가 못나서 너희가 하고 싶다는 거, 사고 싶다는 걸 다 사주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리게 해주고 싶다.
그게 부모 마음이야.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과외 줄이고 하나씩만 해. 어? 나머지니 아빠 엄마가 어떻게든 다 해볼 테니까. 하지만 아이들은 저나 아내나 무엇라고 하든 꿋꿋하게 과외미 알바를 뛰었고 그렇게 돈을 벌어 등록금까지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사실 대학 다니는 내내 손 한 번 벌린 일이 없었어요. 다른 애들은 용돈 달라면 난리라는데 책을 사달란 말도 한 번 한 적이 없었죠. 심지어 한 번은 제 생일에 애들 셋이 음식까지 정성껏 차려놓고 선물이랍시고 봉투를 쓱 주는데 정말이지 대성통곡할 뻔했습니다. 일 끝나고 아내와 같이 피곤에 찌들어 문을 열었는데 촛불이 반짝이고 커다란 식탁 한가득 먹음직스러운 음식과 미역국이 차려져 있던 거죠. 너무 놀라서 이게 다 뭐냐 물어봤더니 제 생일 파티라며 아이들이 환하게 웃더군요. 그리고 선물이라며 봉투를 내미는데 셋이서 밤늦도록 알바며 가회에서 번 돈으로 등록금 낸 것도 모자라 그걸 또 아끼고 모아서 제게 용돈이랍시고 준 거였죠. 그간 저희 키워주시고 먹여주시고 두 분 힘드신데도 그런 내색 없이 늘 애써주셨잖아요. 아버지, 저 그동안 계속 거기서 경비원 일 하신 거 알아요. 너무 슬프고 화가 났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더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힘든 일 있으면 돕고 사는 거고요. 두 분이 해주신 일에 비하면 이런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희가 앞으로 더 잘 모시고 더 호강시켜 드릴게요. 애들 고집에 결국 그 돈을 받아 아내 화장대에 보관해 두면서 저희 부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이 돈 나중에 애들 취업하면 신발이라도 한 켤레씩 사주자고 그때까지 보관만 하자고 말하면서요. 은행에 넣기도 아까워 봉투째 구겨지지 않게 책상에 넣고 애주중지 화장대 깊은 곳에 넣어두었는데 힘들 때마다 가끔 꺼내서 들여다봤습니다. 그걸 볼 때면 정말 애들이 다 컸구나, 대견하구나 생각이 들면서도 내가 부모로서 잘하고 있나 생각도 들고 참 여러모로 느끼는 게 많았죠.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 그런 책임감이 더더욱 강해졌고요. 그 이후 우리 가족에겐 좋은 소식만 들려왔습니다. 현수는 애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고 희성이는 대기업에 척하니 한 번에 붙었답니다. 성희도 중견기업이지만 그쪽 업계에선 알아주는 회사에 입사했죠. 동네 사람들이 정말이지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요즘 취업난이다 뭐다 해서 다들 자식 걱정이 많은데 세상에 그런 복이 없다며 다들 축하해 주었죠. 그리고 그렇게 아이들이 직장인이 되고 한 달 뒤 곧 월급날이라며 새빨간 내복을 사왔을 땐 또 얼마나 웃기고 기뻤던지 요즘 누가 이런 걸 입느냐며 농을 던지고 가족이 다 같이 와르르 웃는데 정말이지 이게 사람 사는 거구나 하고 살맛이 나더라고요. 아빠, 첫 월급은 당연히 빨간 내복이죠. 꼭 사드리고 싶었어요. 아빠는 남자니까 파랑색, 엄마는 빨간색. 올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 두 분 사랑합니다. 그래, 성희야. 고맙다 고마워. 내 평생 입으면서 우리 성희 생각할게. 성희는 참 마음이 곱고 착한 딸이었어요. 제 오빠들은 남자라 그런지 애교도 없고 좀 무뚝뚝한 면이 있었지만 우리 성희는 애교도 많고 우리에게 웃음을 주고 감동을 주는 그런 딸이었답니다. 그리고 월급을 받으면 50%는 전부 저희 통장에 보내줬어요. 아들들도 마찬가지로요. 그런데 그 힘들게 번 돈을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겠습니까? 저희 부부는 마음만 고맙게 받기로 하고 나중에 시집 장가 갈 때 주려고 차곡차곡 모아뒀습니다. 정말 우리가 자식 복은 있구나, 애들을 잘 키웠구나 느꼈어요. 회사에 다니면서도 아내가 허리가 안 좋을 땐 주말도 반납하고 가게에 나와 일까지 도와주는데 그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이 저희 고깃집을 효자식당이라고 부를 정도였죠. 경비원 일은 아이들이 더 이상 하지 말라며 온통 난리를 치는 바람에 결국 그만두게 되었어요. 앞으로 셋이나 더 돈을 벌 테니 아버지 연로하신데 그런 일 하지 마시라며
극구 말리는데 더는 버틸 재간이 없더라고요. 슬슬 나이 때문에 체력이 떨어져 힘들기도 하고 아내도 이참에 그만두라고 했고요. 아버지, 저희 이제 다 돈 벌잖아요. 저희 돈 잘 벌어요. 좋은 회사라 돈도 많이 주니까 아버지께서 그런 일 하시지 마세요. 네? 저희가 더 잘할게요. 가게도 옮겨드리고 집도 사드리고 열심히 일해서 그간 저희 키워주신 은혜 다 보답할게요. 아이들은 정말로 저와 아내를 극진히 모시며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세월이 조금 흐른 후 애들 셋이서 돈을 모아 집을 사주기도 했어요. 새로 이사한 집은 조금 외곽에 있는 작은 정원이 딸린 집이었는데 조그만 텃밭을 하기도 참 좋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거기 상추며 깻잎 따위를 심어서 따먹곤 하는데 식물이 쑥쑥 자라는 걸 보는 게 어찌나 재미가 있던지 지금껏 식당 일 하랴 경비 일 하랴 우리 부부는 쉬는 날 없이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정말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짜라라라 짠! 아버지, 어머니, 집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우리가 007 작전처럼 이 집을 구하려고 무려 석 달을 찾아다녔어요. 이제 식당 일도 그만하시고 이 집에서 두 분만을 위한 인생을 사세요. 손주 손녀 재롱만 보면서요. 아마 어머니 아버지가 없었으면 우린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없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집을 선물 받았을 때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이젠 우리가 애들을 돌보는 게 아니라 애들이 우리를 보살피는 날이 온 걸 보고 참 세월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렇게 예쁘게 커준 자식들에게 감사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희가 한 달 전에 결혼을 했어요. 식장 안에서 눈물로 저희에게 편지를 낭독하더군요. 저는 그 영상이 너무 감동스러워 지금까지 수십 번은 본 것만 같네요. 아버지, 어머니, 저 성희예요. 고아인 우리 남매를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없었으면 고아원에 들어갔다 나와서 평생 외롭게 살았을 운명이었던 우릴 가족으로 맞아주시고 또 희망을 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 어머니, 저 열심히 살게요. 지켜봐 주세요. 좋은 아내, 좋은 엄마, 좋은 딸이 되어서 앞으로 좋은 일만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25년 전에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 것처럼 이젠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손을 놓지 않을게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딸의 편지에 결혼식장은 울음바다가 되고 말았답니다. 제가 짤막하게 적었지만 우리 성희가 쓴 편지는 A4 용지 2장 분량이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며 우리에게 눈물로 편지를 써내려갔던 거였죠. 우린 울고 있는 내 딸 성희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성희야, 고맙다, 고마워. 영원히 잊지 않으마. 우리도 우리 딸을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 아들들도 좋은 사람 만나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애들이 착해서 그런지 꼭 자기들 같은 며느리, 사위를 데려왔습니다. 요즘은 고부 갈등도 많아서 TV 드라마든 어디든 안 좋은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저희 집은 웃음이 끊이질 않고 남부러운 가정이 됐답니다. 어쩌면 이 행복이 먼저 하늘나라로 간 우리 현주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 아닐까 싶네요. 우리 현주도 하늘에서 잘 지켜보고 있겠죠? 이 행복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도록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남은 인생 이젠 봉사라며 우리 부부는 살 거고요. 우리 가족 이만하면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거 맞죠? 요즘 간혹 뉴스에서 부모 자식 간의 비정한 사연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걸 볼 때마다 세상이 왜 이리 잔인하고 비정한지 마음이 참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처럼 비록 피가 섞이진 않았는데도 더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도 많다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또 있는 법이라고 열심히 살면 언젠가 좋은 날은 반드시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도 지금 힘들다고 꺾이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꼭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좋은 일만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밤낮 없이 뛰어다니며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있는 50대 남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시작한 지도 언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 매일 보람찬 마음과 뿌듯함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있는데요. 최근 전 이 일을 하면서 두 번 다신 찾아오지 않을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을 겪게 됐습니다. 저를 펑펑 울게 만들었던 이야기, 지금부터 천천히 시작해 볼게요. 저희 아버진 아주 멋진 소방대원이셨습니다.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날 때마다 현장으로 달려가 사람들을 구해내셨고, 일을 마치고 들어오는 아버지 몸에선 땀 냄새가 가득했었어요. 항상 지친 몸을 이끌고 들어오는 아버지를 위해 저와 동생들은 작은 고사리 손으로 아버지 어깨, 등, 팔, 다리 등을 조물조물 주물러 드리곤 했습니다. 아빠, 오늘 하루도 엄청 힘드셨죠? 고생하셨어요. 아이고, 아이고, 시원하다, 시원해. 아빠 위해서 이렇게 주물러 주는 거야? 고마워, 내 새끼들. 내 새끼들이 이렇게 안마해주는 맛에 산다, 아빠가. 아빠, 저도 나중에 커서 꼭 아빠같이 사람 구하러 다니는 멋진 소방대원 될 거예요. 아들, 아빠가 하는 일?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야. 아빠니까 할 수 있는 거지. 아빤 니들이 나중에 커서 몸 편하고 마음 편한 일 했으면 좋겠어. 아버진 아빠를 닮은 소방대원이 되고 싶다는 말을 제일 싫어하셨죠. 그땐 철이 없었기에 아버지의 직업을 그저 멋있게만 봤지만 사실 얼마나 위험하고 또 얼마나 고된 작업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에 저희에게 그런 말씀을 한 것이었죠. 항상 아버지가 화재나 위험한 사고 현장에 출동하실 때마다 어머닌 근심 가득한 표정으로 물을 떠놓고 기도를 드리곤 하셨습니다. 제발 오늘도 아무런 사고 없이 무탈히 집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렇게 어머니에겐 자랑스러운 남편이자 저희 남매에겐 롤 모델이었던 아버진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저희 가족만 남겨둔 채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공장에서 큰 화재가 일어나 급하게 출동하셨고 화재를 진압하면서 혹시나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던 중 건물이 무너져 내리며 그대로 손도 못 써보고 세상을 떠나신 것이죠. 이렇게 가버리면 나랑 우리 애들은 어떻게 살라고. 여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아버지와 이별에 어머니도 저희 남매도 그저 미친 듯이 눈물만 펑펑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허무하게 떠나고 난 이후 제 꿈은 접히긴커녕 더욱 확고해졌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을 살리다 떠나신 아버지의 꿈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어머니께선 제 꿈을 필사적으로 반대하셨지만 완강한 제 뜻을 꺾을 수는 없었어요. 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군대를 입대하게 된 전 부사관으로 쭉 근무를 하다 전역 후 시험을 통해 119 소방대원으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막 취업에 성공했을 무렵 병으로 돌아가셨고 동생들은 각자 직장을 구해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됐죠. 그리고 일을 시작하면서 동료로부터 간호사인 현재 아내를 소개받았고 32살이란 나이에 결혼을 해서 토끼 같은 자식 2명을 낳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게 됐답니다. 그렇게 꿈꾸던 소방대원이 됐으니 인생이 완전 행복했느냐? 그건 또 아니었어요. 소방대원은 생각보다 정말 감정이 많이 소모되는 직업이었어요. 확실히 겉으로만 보다가 직접 겪어보니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중 가장 어이가 없었던 것 중 하나는 신고를 받고 급히 출동해보니 근처에 불은커녕 쥐새끼 한 마리 지나다니지 않는 곳에 술에 잔뜩 찌든 사람이 누워 있었던 것이었어요. 주변엔 아주 과하게 취하는 적들이 곳곳에 널려 있었고 말이죠.
아저씨, 아유, 아저씨, 아유, 술 냄새야. 일어나 보세요. 아저씨가 119로 신고하셨죠? 여기 불도 안 났고 사고도 안 났는데 이렇게 허위로 신고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큰 벌 받아요. 네? 아저씨 때문에 진짜 위급한 사람들한테 가보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고요. 뭐? 아이씨, 사고가 안 나긴 뭘 안 나. 이 다리에 힘이, 아이고, 안 들어가서 아주 죽겠구만. 팔도 저리고, 손도 저리고. 내가 지금 당장 위급해서 119를 불렀는데, 나라돈 받아먹고 산다는 놈들이, 뭐? 허위로 신고? 큰 벌을 받아? 에라이! 술 취한 아저씨는 혀가 꼬부라진 채 횡설수설 말을 이어나가더니 이내 출동한 저희 소방대원들의 머리며 뺨이며 온갖 신체 부위들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근처를 지나가던 행인분께서 그 모습을 목격하곤 경찰에 신고를 해주셨는데 이미 병원이며 경찰서며 난동을 부린 적이 있는 그야말로 전적이 아주 화려한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저 양반 이 동네에서 유명해요. 허구한 날 술독에 빠져 사는 양반인데 틈만 나면 119 불러대고 112 불러대고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 같더라고. 저희도 처음에 신고 들어오면 출동하고 봤는데 이제 저 양반 목소리 들리면 그냥 끊어버려요. 진짜 위험한 일 생겨서 신고하는 거면 맨정신으로 하겠지. 저렇게 소리 꽥꽥 지르며 사지는 않겠죠. 이런 어이없고 기가 막히는 일이 있었는가 하면 마음이 짠한 일도 있었답니다. 4살 박이 아이가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는 일이 있었는데요.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으로 가는 동안에도 부모님께선 계속 눈물을 줄줄 흘리며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혼한 지 12년 만에 낳은 첫 아들이에요. 워낙에 몸이 약해서 엄마가 너무 늦은 나이에 낳아서 미안하다. 엄마가 죄인이다. 그러고 울고 있으면 우리 준이 맨날 와서 눈물 닦아주면서 엄만 천사라고 자기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천사라고 막 그랬었는데 선생님, 준이 일어날 수 있겠죠? 아무 문제 없겠죠? 그럼요. 준아, 다 듣고 있지? 너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아.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금방 일어날 테니까 그때까지만 잘 견디자. 알겠지? 사람은 의식이 없어도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는 다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아이 부모님을 위로하고 아이의 손을 꼭 잡고서 조금만 버텨달라고 진심을 담아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열 경기로 인해 의식을 잃은 것이었고 다른 문제는 없다는 말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에게 찾아와 연신 허리를 숙이고 감사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아니었으면 우리 준이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요. 늙은 엄마 아빠랑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서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조마조마했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애긴 퇴원해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할 뿐인걸요. 아기가 잘 지낸다니까 다행입니다. 소방대원이 된 이후 눈살이 찌푸려지거나 짜증이 나는 일도 많았지만 또 이렇게 가슴이 뭉클해지는 일들도 정말 많았답니다. 일을 하면서 이래저래 치이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제 나이는 40대 중반으로 접어들었어요. 두 아이들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고 소방대원으로서의 연차도 어느 정도 찼을 시기에 운명적으로 한 미혼모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동 명령이 떨어진 날이었어요. 출근을 하자마자 바로 출동을 해야 했기에 뒤늦게서야 후배에게서 신고 경위를 듣게 됐죠. 저기 사거리 쪽에 있는 원룸 건물 있잖아요. 거기서 오늘 하루 종일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고 개 짖는 소리도 나고 아유 아주 난리도 아니래요. 그래서 참다 이웃 주민이 가서 문을 두들겼는데
여전히 개 짖는 소리랑 애기 울음소리만 나고 인기척은 없었다나 봐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와서 확인 좀 해달라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요. 조금 이상하긴 했습니다.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잠을 못 자겠다며 어떻게 처리 좀 해달라는 신고는 몇 번 받아보긴 했지만 오늘처럼 이런 연락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소방대원 일을 하면서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편으론 이상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가슴 한켠이 찝찝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신고 장소로 도착한 저희가 원룸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아이 울음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려왔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소리가 들리는 집 앞에 서 있었고 계단을 올라오는 저를 보고서는 빨리 어떻게 좀 해보라며 성화를 부리셨습니다. 구조대 선생님들 오셨네. 얼른 와서 문 좀 열어봐요.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아주 난리야 난리. 애랑 강아지랑 온종일 짖고 울어대니 사람들이 아주 미쳐. 소리가 들리는 집 앞에 서서 몇 번이고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이상한 느낌을 받은 전 그대로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안엔 정말 충격적인 광경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끽해봐야 3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 불안한 듯 계속 짖는 강아지 한 마리, 그리고 그 옆엔 잠을 자고 있는 듯한 아가씨가 한 명 있었습니다. 주변엔 소주병들과 약통들이 굴러다니고 있었고 말이죠. 누가 봐도 단순히 잠을 자는 것으로 보이진 않아 우선 아가씨를 급하게 이송하고 주변 이웃분들에게 우는 아이와 강아지를 정중하게 부탁드린 뒤 집을 나서려던 순간 제 눈에 편지 하나가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그 편지를 들고서 앰뷸런스에 탑승했습니다. 아가씨는 다행히도 늦게 발견된 것이 아니었기에 병원에서 빠르게 조치를 취할 수 있었어요. 겨우 여유가 생긴 전 집에서 발견했던 편지들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편지지에 빼곡이 3장을 가득 채운 그 편지는 병원에 누워있는 아가씨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편지인 듯 보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혼자 많은 것들을 책임지는 것이 힘들다. 내가 떠나고 나면 사랑하는 내 아들 준수를 제발 누구라도 데려가 보살펴달라고. 그리고 엄마밖에 모르는 제 강아지 뽀삐도 좋은 곳으로 입양 보내달라고. 지독히도 불행한 저의 인생을 담지 않게끔 이 더러운 세상에서 유일하게 소중히 여기던 것들만은 행복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 글들을 천천히 읽어내리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리더라고요. 일면식도 없는 구조대와 환자의 관계로 처음 만난 사람이지만 마음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퇴근 후 걱정이 돼서 아가씨가 입원해 있는 병실을 찾아갔어요. 발견됐을 때와는 달리 의식이 회복된 모습으로 창가를 바라보며 앉아있더군요. 몸은 좀 어때요? 괜찮아요? 누구세요? 아까 아가씨 쓰러졌을 때 병원으로 옮겨다 준 119 소방대원이에요. 정신은 차렸나 몸은 좀 괜찮아졌나 신경 쓰이기도 하고 또 그냥 걱정도 되고 마음이 많이 쓰여서 찾아와 봤어요. 저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혹시라도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지 걱정했지만 다행히 불편해하는 기색이나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전 아가씨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왜 세상을 더럽다고 여겼는지, 그리고 옆에 앉아 계속해서 울고 있던 아이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제 이름은 지혜예요. 김지혜. 엄마가 한 번뿐인 인생 지혜롭게 살라고 지어주셨어요. 참 예쁜 이름이죠? 그런데 엄만 이 예쁜 이름 하나 지어주고 제가 빛나는 건 보지도 못하고 5살 되던 애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빤 엄마가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린 사람처럼 바로 절 외면하고 다른 여자랑 새 살림을 차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시고 전 고아원에서 자라게 됐어요. 아유, 어릴 때부터 많이 힘들었겠네요. 고아원 수녀님들은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어요. 평생을 고아원에서 살아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요. 20살이 되면 고아원을 나와야 하는데 원장 수녀님께서 저한테 돈을 주셨어요. 작은 원룸이라도 들어가 살라고. 이 정도 돈이면 방은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넌 야무진 애니까 어디 가서 뭘 해도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그래서 20살에 고아원에서 나와 원룸에 살면서 공장에 다니게 되었고, 그러다 우연히 저랑 1살 차이가 나는 남자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그게 저희 준수 아빠가 됐고요. 그럼 지금 애기 아빠는 어디 있어요? 아이 아빠요? 군대에 있어요. 제가 애기 낳은 것도 아마 모를 거예요. 말 안 하고 낳았거든요. 그 집안이 절 엄청 안 좋아해서. 집안에서 안 좋아한다니 그건 무슨 소리예요? 드라마에서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집안 차이 때문에 결혼 반대당하는 그런 일은 드라마에서나 일어나는 건 줄 알았는데 제 인생에서도 일어나더라고요. 만난 지 1년 정도 됐을 때쯤 저희 데이트하는데 갑자기 찾아와선 대뜬 남자친구를 저랑 떼어놓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아니. 우리 아들은 너같이 근본도 없고 천박한 애랑 수준이 달라. 살아온 날들도 그렇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탄탄대로라고. 우리 아들은 장차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할 엄청난 인재가 될 만한 인물이야. 이러면서 주제 파악했으면 이만 자기 아들 옆에서 떨어져 달라고 대놓고 말씀하시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 대단한 집안은 맞았거든요.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대기업 임원의 아들이었던 데다 공장에서 기계 만지는 저랑은 달리 명문대까지 다니고 있었으니까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더니 그 말이 딱 맞네. 네, 남자친구는 그 위에 얼마 안 가서 군대 갔어요. 그리고 제 몸에 이상 변화가 생겨 혹시 몰라 검사를 했더니 임신이더라고요. 전 그때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절망스러운 일의 연속에 듣기만 해도 절로 한숨이 쉬어지더라고요. 아직 나이도 많이 어린 것 같은데 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편지에 힘들다고 삶이 지옥 같다고 써놨을까 궁금했는데 차라리 몰랐다면 더 좋았을 걸 싶은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남들은 애기 생기면 좋아하던데 전 임신한 거 알자마자 든 생각이 나을까 말까였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군대를 가고 헤어졌어도 뱃속 아이는 남자친구 아이가 맞으니까 그쪽 집에서도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남자친구 집으로 바로 찾아갔어요. 임신했다고 말하니까 그래서 그 집에선 뭐래요? 아주 난리가 났죠. 그리고 저한테 200만 원 정도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 당장 애 지워라. 그 애 낳아봤자 아무도 환영해주는 사람들도 없고 네 인생, 우리 아들 인생, 그리고 그 애 인생까지 같이 불행해질 뿐이야. 이 애를 낳는다고 해도 널 우리 집안 사람으로 인정해줄 일은 내 눈에 흙, 아니 똥이 들어온다고 해도 없을 거고 네가 그래도 낫겠다고 우긴다면 평생 미혼모 꼬리표나 붙이고 살게 될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순간 고민이 되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전 세상에 혼자잖아요. 엄마도 돌아가시고 아빠도 새 살림 차리고 기댈 곳 하나 없는 혼자인데 혹시 아기를 낳게 되면 우리 애마저도 외로움 속에 크진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생명을 함부로 지우는 건 범죄잖아요. 이유 없이 뱃속에 찾아오진 않았을 테니까 나랑 인연이 되고 싶어서 온 걸 테니까 그 집에서 난리 굿을 피우든 말든 그냥 낳게 되었어요. 에휴, 너무 힘들었겠어요. 네, 그렇게 21살에 아기를 낳게 됐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외롭고 힘들더라고요. 월세 내는 것도 월세 내는 거고, 애기 분유값이며 기저귀 값이며,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니까 너무 힘들고 괴로웠어요. 뽀삐는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옆에 다가와서 절 위로해준 제 하나뿐인 유일한 친구였고요. 20살에 자취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쭉 제 옆에만 있었던 아이예요. 뽀삐가요. 아가씨의 말을 듣고 나니 그동안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을지, 그렇게 많지도 않은 나이에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었을 일들을 많이 겪었다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이후 뒤늦게 아이와 강아지의 행방을 묻는 아가씨에게 이웃 주민분들이 잘 보살펴주고 있을 거라고 전해준 뒤 저는 집으로 가서 아내에게 아가씨와 나눈 모든 대화들을 얘기해 줬습니다. 아내는 잠자코 제 이야기를 듣더니 마치 본인 가족 일처럼 마구 화를 내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아주 웃기는 짬뽕들이네. 아니, 무슨 대기업 회장도 아니고 끼케야 임원 정도면서 뭐 그렇게 콧대 높게 군대? 그리고 자기들이 뭔데 생명을 지우라 말아야? 참 웃겨 정말. 그 아가씨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그치? 나도 얘기 듣는데 진짜 마음 아파서 혼났다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려나? 아내와 전 한참 동안 머리를 맞대고 아가씨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참을 고민한 끝에 저희 부부는 아가씨의 가족이 되어주기로 했어요. 서류상의 가족이 아닌 힘들 땐 어깨에 기댈 수 있고 또 기쁠 땐 서로 얼싸안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정신적 개념의 가족이 되어주기로 했답니다. 아가씨가 퇴원한 이후 아가씨는 이웃집에서 맡아준 아이와 강아지를 데리고 집으로 왔고 저희 부부는 아기 기저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아이한테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해주고 아내는 가끔씩 찾아가 아기 목욕시키는 법, 아기가 갑자기 아플 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아기들이 먹어도 되는 약과 안 되는 약들을 구분하는 법까지 하나하나 다 알려주고 미혼모들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까지 모두 알려줬습니다. 저도 아가씨에게 아기랑 맛있는 것도 먹고 월세도 걱정 없이 내라면서 현금 3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줬고 말이죠. 특히 아내는 아가씨의 아들인 준수와 시간을 보내는 걸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여보, 오늘 준수 봤는데 녀석 제법 말을 잘하더라고. 아주 똑부러져. 나한테 이모 이모 하면서 막 눈웃음도 짓고 하는데 어쩜 그렇게 예쁘던지. 웃을 때 지혜 씨랑 똑 닮았더라. 아들은 엄마 닮는다는 말이 맞나 봐. 준수 볼 때마다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생각나던 거 있지? 오늘 낱말 맞추기 퍼즐 했는데 그것도 아주 완벽하게 잘 해내더라고. 나중에 크면 선생님이나 교수, 연구원 뭐 이런 거 할 것 같아. 아, 그리고 그 집은 강아지도 참 예쁘더라. 당신 제법 즐거워 보이네. 그럼 처음 만났을 땐 집안 분위기도 우중충하고 온종일 먹구름이었는데 지금은 구름 뒤 맑음이야 완전. 지혜도 나한테 이제 편하게 대해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 그렇게 저희는 2년 정도를 가족같이 왕래하며 서로 힘을 돋궈주는 사이가 됐습니다. 같이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아프면 가서 손수죽도 끓여다 주면서 말이죠. 그 사이에 아가씨의 가장 친한 친구라던 강아지 뽀삐는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돼 같이 마음을 나누며 슬퍼해주기도 했답니다. 점점 사이도 가까워지고 이젠 아가씨가 아니라 편하게 이름을 부르게 되고 말도 편하게 놓게 된 어느 날 지혜는 아들 준수와 함께 커다란 짐가방을 들고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어머, 지혜야,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이 짐들은 다 뭐고? 너희 어디 멀리 여행 가니? 아니요, 다름이 아니라 마지막 인사드리려고요. 저 만날 사람이 있어서 이곳을 떠나려고요. 뭐? 마지막 인사?
아니, 갑자기 무슨 말이야? 준수도 아직 어린데 어디로 간다는 거야? 준수, 아직 어리긴 하지만 이제 어린이집 보낼 나이도 됐고, 그리고 제가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 만나서 꼭 해야 할 일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떠나게 됐어요. 이렇게 갑자기 떠나게 돼서 너무 죄송해요. 그동안 저랑 준수 자식처럼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얜 꼭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말한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 진짜 섭섭해. 지엔 야무지니까 뭐 혼자서도 잘할 거라 믿지만 그래도 힘들거나 무슨 일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언제든지 전화해. 너랑 준수 있는 곳이면 아줌마 아저씨는 거기가 미국이라도 한 걸음에 달려갈 테니까. 네, 꼭 연락 드릴게요. 그렇게 아무런 예고도 없이 지혜는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만나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말만 남긴 채 호련히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이사를 가고 나서도 휴대폰을 통해 종종 안부 연락을 하긴 했지만 갑자기 휴대폰 번호를 바꾸면서 연락도 자연스럽게 끊기게 됐어요. 당신 지혜 휴대폰 번호 바뀐 거 연락 받았어? 아니, 연락 못 받았어. 아휴, 얜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원. 사람 걱정이나 시키고 말이야. 어디로 이사 갔는지 말도 안 해주고 물어봐도 답도 안 해줘서 찾아가 볼 수도 없고 괜히 서운하네 이거. 휴대폰 번호 바뀌었으면 바뀌었다고 말 좀 해주지. 아내와 전 벼랑간 연락이 끊겨버린 지혜를 계속 걱정하며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누굴 만나러 가야 하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만 알 뿐 어디로 갔는진 곧 죽어도 말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원래 몸이 떨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고 눈에서 멀어지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게 된다고들 하지만 저희 부부는 시간이 지나도 이따금씩 지혜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만나고 싶다는 사람을 만났을까, 해야만 한다는 일은 잘 해냈을까, 예전처럼 아프진 않을지, 혼자 마음고생하며 살진 않을지 걱정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지혜와 연락이 끊긴 지도 어느덧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상식 아저씨 휴대폰 맞나요? 미안한데 누구세요? 아저씨, 그새 제 목소리 잊어버리신 거예요? 저 조금 섭섭해지려고 하는데요. 전화를 건 상대는 저에게 대뜸 아저씨라고 부르더군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는데 아무리 떠올리려고 애를 써봐도 기억이 나질 않는 겁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기억이 날랑말랑 하는데 떠오르지 않는. 그때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된 순간 저는 너무 놀라 입을 틀어막고 한동안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뭐? 누구라고? 저 지혜예요, 아저씨. 진작에 제가 찾아뵀어야 하는데 이제야 연락드리게 돼서 정말 정말 죄송해요. 아이고, 지혜야. 이놈아, 잘 지내고 있었구나. 우리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 이 녀석아. 아이, 그동안 왜 연락이 안 된 거야? 휴대폰 번호 왜 바꿨고? 바뀌면 바뀌었다 말을 좀 해주지.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걱정할 일 없었을 텐데 이 녀석아. 연락드릴 수 없었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계속 거기 살고 계신 거예요? 우리야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지. 직장 때문에 쉽게 이사도 못 가고 그 자리 그대로 살고 있다.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목소리로 전화 줬으니 그걸로 됐어. 잘 지내고 있고 준수는 어떻게 지내? 준수는 진짜 잘 지내고 있어요. 지금은 초등학교 다니고 있고요. 아픈 것도 없이 완전 건강해요. 가끔은 막 성적 우수상도 타오는데 그거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절 닮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농담까지 하는 거 보니 내 걱정했던 게 싹 녹네. 그래, 지방 가서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더니 그 사람은 잘 만났고 일은 잘 해결된 거야?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아저씨. 혹시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오늘? 어디 보자. 괜찮을 것 같구나. 그럼 오늘 저한테 시간 좀 내주세요. 꼭 보여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뭐?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그래, 지혜가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데 내 없는 시간도 쪼개서 만들어야지. 그럼 이따가 아줌마도 꼭 모시고 나오셔야 돼요. 꼭이요? 저는 알겠다는 대답을 하고 전화를 끊은 후 곧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에게 7년 만에 연락이 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저보다도 더 좋아할 사람이었거든요. 여보, 내가 방금 누구랑 통화를 했는 줄 알아? 아유, 누구랑 전화를 했길래 이렇게 목소리가 잔뜩 들떠 있어. 듣고 놀라지 마. 나 방금 지혜랑 전화했어. 뭐? 누구? 누구랑 전화를 했다고? 지혜. 7년 전에 연락 뚝 끊겼던 지혜 말이야. 당신 기억하고 있지? 세상에, 지혜가 연락이 왔단 말이야? 뭐라고 하던데? 잘 지낸대? 아픈 곳은 없대? 준순 어떻게 지내고 있대? 준순 이제 초등학생이 됐대. 세월 참 빠르지? 그동안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연락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오늘 우리한테 꼭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 당신 혹시 오늘 시간 괜찮어? 당연하지. 내가 이 날이 오길 얼마나 기다렸는데. 갈게. 무조건 갈게. 예상했던 것처럼 아내는 정말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남은 업무만 처리하고 뒤따라 가겠다는 말에 저는 혼자 먼저 약속 장소에 도착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한 5분쯤 기다렸을까? 저 멀리서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는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저씨! 반갑게 손을 흔들며 걸어오는 지혜 옆엔 어느새 훌쩍 커버린 준수가 있었고 준수 옆에는 처음 보는 낯선 남자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는 지혜와 준수의 얼굴은 예전의 어두운 표정들은 싹 사라지고 아주 밝고 환해져 있었어요. 자, 준수야, 아저씨께 인사드려야지. 안녕하세요. 준수야, 너 못 본 새 엄청 많이 컸구나. 엄청 조그맣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세월 참 많이 흘렀다. 애들은 정말 순식간에 큰다더니. 근데 지혜야, 준수 옆에 있는 이분은 누구셔? 처음 보는 얼굴인데. 준수 옆에 서 있던 남자는 그 말을 듣고 제 얼굴을 한번 쓱 보더니 갑자기 제게 큰절을 올리는 겁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큰절을 받은 전 당황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지혜는 그런 절 바라보면서 방긋 웃으며 그 남자가 누구인지 말했고 저는 그 남자의 정체를 듣고선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아 말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더군요. 그러니까 이분이 맞아요. 준수 아빠이자 지금은 제 남편,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람이에요, 아저씨. 그 남자의 정체는 바로 지혜를 미혼모로 만든 장본인이자 그 유명하다는 대기업 임원의 외동 아들이었던 거였어요. 제가 너무 놀라 제대로 말도 못하고 눈만 꿈뻑거리고 있자 그 남자는 제게 다시 한번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작 찾아뵙고 감사하다고 인사드렸어야 하는 건데 너무 늦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아내한테 말씀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제 이름은 김석재라고 합니다. 아예 반가워요. 나도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제가 없는 시간 동안 아내랑 제 아들을 자식처럼 보살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빛 한 쪽이 없던 삶에 아저씨 부부께서 희망이 돼주셨다고요. 그 소리를 듣고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같이 나오게 됐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식구한테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분이니 아들처럼 말씀 편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 그래. 우리가 정말 걱정이 태산이었어. 나이도 아직 어린 지혜가 아들만 데리고 연고도 없는 지방으로 내려가겠다길래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두 사람이랑 준수랑 이렇게 가족끼리 딱 붙어 있으니까 참 보기 좋네. 너무 잘 됐어. 그나저나 두 사람은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된 거야? 궁금하니까 이야기 좀 해봐. 저와 지혜, 그리고 지혜의 남편은 자리에 앉아 지난날의 이야기들을 천천히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혜가 그때 만나러 간다던 사람은 남편이 맞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저씨 아줌마께서 절 돌봐주시고 난 이후부터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됐어요. 내가 이대로 준수가 클 때까지 혼자서 잘 키울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자식이 있다는 걸 숨기고 산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거기서 마음을 먹었어요. 남편에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털어놓자고 말이죠. 혹시나 싶은 마음에 남편 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받더라고요. 군대 전역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짐을 싸고 준술 데리고 이 사람한테 간 거였어요. 지혜의 남편은 처음 보는 아이를 데리고 내려온 지혜를 보고 한동안 당황스러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됐다고 했습니다. 헤어진 이후 어떻게 살았는지부터 시작해서 임신 사실을 집에다가 알렸을 때 어떤 취급을 당했고 아이를 낳고서 정말 힘들고 눈물겹게 이를 악물고 살아왔다는 것까지 말이죠. 결국 모든 사실을 안 지혜 남편은 펑펑 울며 지혜를 안아줬다고 했습니다. 모든 걸 책임지겠다면서 말이죠. 지혜의 남편을 보기 전엔 참 무른 사람이다. 부모에 맞서 싸울 줄도 모르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마주보고 대화를 나눠보니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싶더라고요. 젊은 친구가 책임감이 강하네. 본인도 많이 놀랐을 텐데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근데 가족들 반대가 엄청 심했을 것 같은데 괜찮았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어머니가 울고불고 악을 쓰고 난리치셔도 제가 말을 안 듣고 있으니까 결국 부모님께선 두 손 두 발 다 드셨어요. 살면서 저 부모님 말씀 거역한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많이 놀라시기도 했을 거고 상황이 심각하구나 받아들이신 거겠죠. 그리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걔가 그렇게 좋으면 우리가 며느리로 받아주겠다라고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데 마치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마냥 흥미롭고 또 어떤 부분에선 스릴까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아이까지 지우라고 할 정도로 싫어했던 눈에 똥이 들어가도 며느리로 받아들일 일은 없다고 말했던 사람이 결국 모든 걸 포기하고 지혜를 며느리로 인정한 것을 보면 부모가 자식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혜의 남편은 혹시라도 부모님이 지혜를 괴롭힐까 각서까지 받아뒀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만에 하나라는 게 있잖아요. 지혜랑 준술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면서 부모님께 각서를 내밀었어요. 지혜를 며느리로서 대접해주기, 인간 대 인간으로서 대우해주기, 한 번만 더 입에 담지도 못할 막말을 내뱉거나 내 아이에게 제대로 대접해주지 않으면 그땐 진짜 부모 자식 아니고 뭐고 각서고 뭐고 뒤도 안 돌아보고 연을 정리해버리겠다고 선전포고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든 네, 모든 걸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신 괴롭히지 않고 며느리로 인정을 해주겠다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눈에 쌈질 켜고 지켜볼 거거든요. 지혜와 제 자식만큼은 제가 꼭 지킬 겁니다. 다행히도 그 집안에선 각서의 내용대로 지혜를 구박하지 않고 며느리로서 잘 대해주고 있고 지금은 준수에게도 집안의 대를 이을 귀한 손자라면서 애정을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야 겨우 마음이 놓였습니다. 전 아직도 그때 그 일이 생생하거든요. 그때 준수가 소리내어 울지 않았더라면, 뽀삐가 사력을 다해 짖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지혜가 쓰러져 있었다는 걸 몰랐겠죠. 그렇게 울고 그렇게 짖어댔기에, 위험을 알렸기에 지금 이렇게 지혜가 예쁜 모습으로 저와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해 괜히 마음이 찡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지혜의 옆을 든든히 지키고 있는 지혜의 남편에게도 덩달아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 이제 죽을 때까지 저희 가족을 지킬 거예요. 만에 하나 누구라도 저희 가족을 헐뜯거나 괴롭히고 욕하는 게 보인다면 전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게 설사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요. 제가 사실 부모님과 연락을 하고 지내지 않은 것도 부모님의 행동에 너무 크게 실망해서였어요. 사람이 같은 사람을 상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내가 그러더군요. 아저씨는 그런 분이 아니셨다고. 고아원이 아닌 세상 밖에 나와서 자기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귀담아 들어준 분이셨다고. 아주머니랑 아저씨 두 분이 아니었다면 자긴 정말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저희 아내랑 아들 돌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저씨. 아니야, 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쓰여서, 마음이 많이 걸려서 그래서 그랬던 거야. 그렇게 연신 감사하다는 말만 계속 듣고 있을 무렵 아내도 약속 장소에 도착했어요. 제가 멀리서 손을 흔드니 아내는 제 쪽을 한번 보더니 곧바로 달려와 지혜를 품에 와락 껴안았습니다. 저도 지혜를 많이 그리워했지만 아내는 특히나 더 많이 그리워했거든요. 지혜를 친딸처럼 돌보고 준수를 친손자처럼 아껴줬기에 7년간의 그리움이 더 클 수밖에 없었죠. 두 사람은 서로를 품에 꼭 끌어안고 한참을 엉엉 울었습니다. 우리 지혜,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게 꿈인지 생신지 눈앞에 두고서도 모르겠다 얘. 그동안 아줌마가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알아? 아줌마, 저도 아줌마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너무 늦게 찾아와서 죄송해요. 아니야, 죄송하긴 무슨.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아줌마 만족해. 아유, 우리 지혜 살 빠진 것 좀 봐. 아줌마가 뭐라고 했어? 밥 잘 챙겨 먹으라고 했지? 저 살 하나도 안 빠졌어요. 밥도 매일매일 잘 챙겨 먹고 있고요. 준수야, 아줌마한테도 얼른 인사드려야지. 너 아기 때 엄청 잘 챙겨주신 분이셔. 안녕하세요, 아줌마. 아이고, 준수야, 네가 이렇게 많이 컸어? 마지막으로 봤을 때 완전 애기였는데. 지혜야, 이렇게 잘 살아있어줘서 고맙고, 준수도 잘 커져서 고맙고, 그냥 모든 게 다 고마워. 지혜의 남편은 뒤늦게 도착한 아내를 향해서도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아내가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을 때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이렇게 말을 꺼내더군요. 진심으로 아저씨랑 아줌마가 아니었다면 지혜는 아마 이 세상에 없었을 거고, 저희 준수도 다른 사람 손에서 키워지거나 아니면 고아원을 전전하는 신세가 됐을 겁니다. 저희가 다 모여서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웃으면서 이렇게 만나서 감사 인사를 전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아저씨랑 아줌마 덕분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찾게 해주신 아저씨랑 아줌마께 뭐라도 제대로 된 보답을 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요. 그동안 지혜한테 월세며 전기세며 이런저런 비용들 전부 다 지원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솔직히 몇백만 원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작게나마 지원해 주셨던 부분들에 대해 성의 표시를 하고 싶습니다. 에휴, 이 사람 참, 성의 표시 무슨. 사람 생명 살리는데 보답을 받고 뭐 그럴 게 있나. 마음만 받을게, 마음만. 이렇게 찾아와서 감사 인사해 준 거,
그게 진짜 최고의 보답이고 성의 표시야. 지혜 남편은 참 집요했습니다. 정중하게 거절 표시를 하기도 하고 화도 내보고 그렇게 성의 표시를 하고 싶으면 지혜를 중전마마 모시듯 대하고 살라고 그게 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성의 표시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 계좌번호를 달라고 성화를 부리더군요. 1시간 정도 서로 실랑이를 벌인 끝에 결국 제가 백기를 들고서 계좌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많은 돈을 보내면 그대로 찾아가 되돌려 줄 거라는 말을 남기고선 말이죠. 그리고 그날 저녁 휴대폰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입금이 됐다는 문자였는데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며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그것도 모자라 뒤로 나자빠지고 말았습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이 얼마였는 줄 아세요? 무려 3천만 원이었어요. 엄청난 액수에 놀라 입을 못 다물고 있던 그때 지혜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네 혹시 돈 잘못 보낸 거 아니야? 원래는 300인데 공 하나 더 눌러서 3천만 원을 보낸 거라든지 그런 거라면 내가 지금 바로 돌려줄게. 아이고, 잘못 보낸 거 아닙니다. 제대로 보낸 거 맞아요. 뭐? 아니, 3천이 누구지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내가 끝까지 계좌번호 달라고 해서 주긴 줬다만 이렇게 큰 돈 보낼 줄 알았으면 안 받았지. 아저씨랑 아줌마가 저희 가족 이렇게 다 잘 지낼 수 있게끔 잘해주신 거에 비하면 솔직히 3천만 원이 아니라 3억도 모자란 수준입니다. 더 많이 보내고 싶었는데 더 보내면 아저씨가 불편해하실까봐 그동안 지혜한테 지원해 주셨던 월세며 각종 공과금 비용이랑 거기다가 이자만 붙여서 보내드린 거예요. 아니 이 사람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돈을 어떻게 받어? 제가 잊고 살았던 지난 세월의 보답이라 생각하시고 받아주세요. 사람은 은혜 받았으면 갚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아저씨께서 이 돈을 받아주시면 저는 평생 아저씨랑 아줌마를 은인으로 여기면서 연락하며 지낼 거고 만약에 거절하신다면 평생 연락 안 드리고 지낼 겁니다. 아내랑도 이야기 다 끝냈고요. 허허, 이거 참.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저씨 아줌마가 아니었다면 저희 가족이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일도 행복하게 웃으며 사랑한다고 말하는 일도 또 완강한 저희 부모님의 마음을 꺾어놓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저 부모님 말 잘 듣는 꼭두각시 인생을 사는 부잣집 외동아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무미건조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아저씨는 제 아내와 아들의 인생도 구해주시고 제 인생까지 싹 바꿔놓으셨으니까 그 돈 받을 자격 충분히 있으세요. 받아주십시오, 아저씨. 지혜 남편의 말에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혜와 준수의 인생을 살린 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인생까지 바꿔놓았다는 그 말에 마음이 시큰거렸기 때문이었어요. 대가를 바라고 한 행동은 아니었기에 돈을 받는 것에 불편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지혜네 부부의 마음이 너무 예뻐서 결국 그 돈을 받기로 했답니다. 얼떨결에 받게 된 3천만 원을 저희 부부는 어디에다가 사용했을까요? 3천만 원 중 2천만 원은 어려운 아이들이 생활하는 아동시설과 미혼모 시설에 기부를 진행했고 나머지 1천만 원은 어떻게 해야 잘 썼다고 소문이 날 수 있을지 생각하며 뜻깊은 곳에 쓰기 위해 아내와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이 사연을 적고 있는 지금도 정말 기적 같다고 밖엔 설명이 되질 않네요. 지혜네 부부는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듣기론 시모가 조금이라도 귀찮게 연락을 하거나 집으로 찾아오려는 등의 기미가 보이면 남편의 선에서 싹 다 처리를 한다고 하더군요. 백도 그런 든든한 백이 없다며 지혜는 저희 부부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문자로 자랑을 하곤 한답니다. 다시 연락이 닿은 만큼 활발하게 서로 소식을 주고받고 있고 생일이 되면 찾아와 같이 케이크 촛불도 불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으며 소중한 추억을 쌓아나가고 있어요.
아주 가끔은 동반 가족 여행을 가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저희 부부가 준수를 예뻐해 주는 만큼 저희 아이들도 준수를 굉장히 잘 챙겨주고 있답니다. 나는 기적이 씨앗과 같다고 믿는다. 우리의 관심과 감시로 심고 물을 주며 꽃이 된다.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의 작은 관심, 작은 마음, 작은 배려 하나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일상 속 누군가에게 베푸는 작은 배려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용기 내어 먼저 다가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한 줄기 빛과 희망이 될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의 일상에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